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 네. 너무 즐겁죠? 네. 우리 책에 보면, 책 먼저 보면 계약법 각칙해서 기출 문항수 분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개 계약 총칙에서 5문제 나오고 계약 각칙에서 5문제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각칙을 논한 게 각논 이렇게 된다. 그 각칙에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계약이 있다고.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서 어디서? 총칙에서 공부를 한 거죠.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아는 거죠. 공부 끝이네 그러면. 그렇죠?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 전형 계약이 몇 개가 있다 그랬죠? 첫날 결석해가지고 그래. 우리 민법에는 계약이 15가지 종류가 규정이 돼 있어요. 아실 필요는 없어요. 15개다 이런 거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1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3개만 공부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3개만 해도 되니까. 사실 크게는 2개밖에 없어요. 매매, 임대차 이 2개예요. 교환은 잠깐 점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고맙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약 강론에서 공부할 이 3개의 계약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요? 5문제가 나온다고. 재작년에는 너무 심하게 막 7문제가 나와버렸네? 그때는 이제 총론에서 3문제만 나왔겠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2문제밖에 안 나왔네? 그때는 이제 총론에서 8문제를 그냥 폭탄 투하를 해버린 거지.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떠나서 그냥 5대5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해 두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출제자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두시고 매매 편으로 갈 건데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이 매매일까요? 임대차일까요? 생각해 보자고. 매매일까? 임대차일까? 임대차? 그건 부동산만 봐서 그래. 부동산에 가면 임대차 계약이 많죠. 근데 세상에는 뭐가 더 많다? 매매가 더 많다. 왜 그러냐? 우리 오늘 아침에 그 과자 사셨네, 과자. 그거 매매예요. 책 사도 매매, 볼펜 사도 매매, 시장 볼 때도 그거 매매예요.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사고 파는 건 다 뭐다? 매매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지. 근데 이제 우리는 부동산 매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매매가 더 많아. 그래서 매매가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차 중개를 부동산 임대차 중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많이 중요한 거지. 네. 사실 그렇다. 자, 근데 매매가 뭘까? 매매가 뭘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금방 얘기했던 과자 산 거, 커피 산 거, 뭐 고등어 산 거, 쌀 산 거 다 매매예요. 부동산 사고 파는 거 매매예요. 근데 앞에 매는 파는 거고 뒤에 매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매는 파는 사람, 매도인. 그리고 뒤에 매는 매수인 입장에서. 근데 이제 매매 그러면 어떤 매매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매매가 매매일까? 과자 매매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동산 매매, 부동산 소유권 매매를 하는 거겠죠. 혹시 채권 매매는 할 수 없을까요? 채권 매매? 안 된다고요?
부동산에서는 그걸 안 하지. 하지만 그런 것도 매매다. 돈으로 사고 팔면 다 뭐라고요? 매매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매매라고 한다. 여기 이렇게 써놨죠. 법조문에 이렇게 써놨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여기서 당사자 일방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때 상대방이 매수인이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됐죠? 여기서 재산권이라 그랬지, 재산권이라고 했지, 부동산 매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재산권이 뭘까요? 여러분, 재산권이 뭘까요? 야, 질문하지 말고 네가 계속 말해. 지금 그러고 있죠. 재산권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게 권리예요. 권리인데, 권리는 네가 이익이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이 힘이죠. 권세, 권력 이런 거니까 힘이 있는 거야. 한마디로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재산권이다. 재산적 이익 그랬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 되는 거지. 돈 되는 것은 다 매매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재산권, 그러면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도 있다. 여러분, 지식재산권 그러면 뭐냐면 특허권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서, 봐보세요. 우리 머릿속에서 만든 어떤 독창적인 창작물이 있어. 그거 그래가지고 특허를 받았어. 디자인권이 있어. 그거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채권 매매도 된다. 물권도 꼭 소유권 매매만 하는 게 아니고 제한 물권 매매도 가능해요. 매수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두 분 첫날 강의 그때 결석했으니까 첫날 강의 들어보라고, 동영상 강의 들으시라고 얘기했었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은 걸로.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매매계약은 쌍무유상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쌍무유상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쌍무계약은 쌍방이 다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그래서 매도인은 X를 이전해줄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쌍방이다. 쌍무계약을 제가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다 라고 한다고 했죠.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죠. 그래서 유상계약이야.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다 라고 한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쌍유 동그라미야.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다 라고 하는데 이 낙성계약은 이런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는데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청약하고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승낙만 있으면 바로 성립한다고. 낙성. 승낙하는 게 합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과자 살 때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런 거 안 썼죠? 그런 어떤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불료식 계약이다. 방식을 요구하지 않아. 불료식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참고로 이게 매매계약은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이어서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한다. 준용이란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준용이란 말이 뭘까요? 준용이 뭘 것 같아요? 우리 법 공부할 때 직독, 직해하라 그랬잖아요. 준용은 준해서 적용하는 거야. 매매계약에 준해서 적용해라.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거 되게 싫다. 다른
계약 나올 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우리 이따 책에서 나옵니다. 네. 요런 게 매매다. 그런데 참고로 첫날 결석한 두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모두 쌍유상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라고 한다. 똑같아. 근데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성립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때 합의가 되면 돼요. 합의가 되면 매매계약이 될 건데 이게 예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약하는 방식. 예약이란 건 뭐냐면 앞으로 본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거라고. 앞으로 본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게 예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식당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하면, 전화로 예약을 하면 앞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겠다고 가는 게 본계약이야. 미리 계약한 거라고. 예약도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매매 예약을 하면 앞으로 매매 계약을 맺겠다고 미리 계약을 한 거지. 개념상. 매매 예약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매매 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해줘.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해준다. 근데 일방 예약이라는 게 뭐냐면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매도인일 수도 있고 매수인일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약정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한쪽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을 행사를 하면 앞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매매 예약을 하는데 이건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해줘서 그 중에 일방이 야 매매 계약 맺을 거야 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약 완결권 행사야.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런데 이 예약 완결권은 얘가 성질이 형성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형성권이 뭘까? 그냥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성권은 형성시키는 권리야. 매매계약 측면에서 봐보면 예약 완결권 행사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없었죠. 그러다가 예약 완결권 행사를 했더니 매매계약이 형성돼 버리는, 만들어져 버리니까. 형성시킨다는 건 뭔가 만드는 걸 말하잖아요. 만들어 버렸어. 근데 일방적 의사표시로 어떤 걸 만들어 버려. 그런 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걸 이제 법률 용어 사전 같은 데 보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권리 변동이 생기게 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형성권이래. 그러면 이제 예약 완결권의 행사를 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준 거예요. 소급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을 이때 했는데 형성권 행사는 이때 했어. 계약은 이때 성립한다 이 말인 거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됐죠? 네, 그 말이다. 그런데 예약 완결권은 예약상 의무자에게 행사를 해야 돼. 계약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행사를 해야 돼. 나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게 되는데 갑과 을 둘이서 매매 예약을 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X를 병한테 이렇게 팔아버렸어. 그랬을 때 을이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는데 병한테 행사할 게 아니고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 갑한테 행사해야 돼. 갑이랑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사람이 예약상 의무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X가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어. 이행불능이 됐어. 그러면 아니 매매계약 대봐야 줄 수 없는데 이런 걸 뭐하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겠냐고.
그래서 이행불능이 되면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한편 이 예약 완결권은 성질이 재산권의 성질도 갖고 있는 거죠. 재산권의 성질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뭐 할 수도 있다? 양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고, 부동산일 때 미리 가등기해 두는 것도 가능해. 가등기 할 수도 있다. 이 가등기는 나중에 이제 물권법 가서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 더 공부를 하고 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자고요. 그런데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계속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살아있느냐. 근데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말한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이런 거예요. 그 예약 완결권이 이 기간 동안만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 제거 배척돼 버려. 그런 기간이 있다고. 그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20년 내에 행사할 거야. 30년 내에 행사할 거야. 이렇게 약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간 약정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다. 형성권은 따로 기간 약정이 없으면 이때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라고 한다.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언제부터 10년이냐?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라고 한다. 자, 두 가지가 있다.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약정을 하면 약정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돼. 근데 약정이 없어. 그랬을 때는 그러면 천년 만년 가느냐? 그런 게 아니고 예약한 때부터 어디까지만? 10년까지만 있다가 없어져 버려. 그게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10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했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 말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10년은 길어요? 짧아요? 가다가 잊어버리겠네. 가다가 잊어버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최고를 할 수 있다. 최고는, 여기서는 최고는 독촉이다. 독촉. 빨리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빨리 하세요. 최고가 뭐라고요? 독촉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답을 하지 않네. 확답이 없어. 근데 이제 뭔가 독촉을 했는데 답이 없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바꾸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법에다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지가 할 거였으면 그래 만결권 행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이 없어.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이 지나면 약정했을 때 약정 기간이 지나면 약정이 없을 때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한다는 거죠. 예약 완결권은 소멸한다. 근데 부동산을 이미 인도받았을지라도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 완결권이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해버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동산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척기간은 모두 직권조사사항이 된다라고 한다.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요게 이제 재판에서 문제됐을 때 이게 10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또는 뭐 약정한 기간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그냥 직권으로 알아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조사해 본다는 거죠.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왜 이제 중요한 얘기냐 그러면 재판을 할 때 이 변론주의라는 게 있다. 변론주의라는 게 있어서 변론주의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주장할 때만 법원에서는 고려를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를 하지 않아. 그냥 법원은 심판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은 말도 하지 않는데 조사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주의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형성권은 모두 이 직권 조상이야. 형성권은 모두 제척기간에 걸리고 모두 또 직권 조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시고 법조문 한번 봐보시면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요게 예약 완결권 행사죠. 그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근데 전항의 의사 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 이때는 그 예약 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랬죠. 근데 그게 너무 길어. 중간에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료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할 거야 말 거야 독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런 뜻이다.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죠? 돈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놨죠. 법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해놨죠. 매매 계약 비용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게 몇 평이라는데 그게 진짜가 맞는지 한번 측량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측량할 때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 가구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계약서 작성 비용 같은 것들이 매매 계약 비용이 된다. 근데 이건 아니야.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법무사를 선임하잖아요. 법무사를 누가 선임해요? 매수인이 선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돈 내는 거지. 그리고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있어. 말소하고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매도인이 할 일이니까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지. 네, 이렇게 된다. 근데 요거 측량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 같은 경우는 쌍방이 균분하게 부담한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우리 계약법에서 한 가지 이 원칙이 있었다.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를 해서 계약법에 관한 규정들이 임의 규정이야. 꼭 이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약정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 법을 배제할 수도 있어.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문제인데 이 계약금이 진짜 중요하죠.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우리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이게 X 매매를 하는데 대금이 10억이다 그러면 보통은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는 게 관행이에요. 계약할 때 계약금 1억을 주죠. 계약금 1억을 주는데 계약금 1억을 주기로 합의하고 주는 거잖아요. 합의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금 계약이다 라고 말한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 다시 매매 계약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계약금 주는 걸 따로 뭐라고 한다고? 계약금 계약이다 라고 한다고. 뭐야, 돈 주는 게 무슨 계약금 계약이야. 근데 계약이 다른 게 아니고 합의하는 건 다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합의하는 건 다 계약이라고. 혼인도 계약이다. 혼인이 왜 계약이냐? 둘이 합의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인 거야. 사실 입양도 계약이에요. 입양할 때도 합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다 계약이야. 극단적인 거 다 얘기했습니다. 합의하는 건 다 계약이다. 계약금을 1억 주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딸린 계약이죠. 종된 계약. 그러니까 이게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주종관계에 있어. 근데 이제 주종관계에 있을 때는 종은 주인 따라가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돼버리죠.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 취소 해제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어요. 유효이던 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뀐다고.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뭐가 돼버린다고? 얘도 무효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그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집, 자동차 갖고 있는 게 정당하다. 정당한 이유가 요즘 말로 내돈내산이어서 그렇다. 내돈내산은 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계약이, 그 매매 계약이 무효야. 그러면 정당하지 않죠. 정당하지 않은 게 뭐야? 부당한 거잖아요. 부당이득이 돼. 부당이득이 되면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금 계약이 주된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보통은 이제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을 그날 바로 주는데 매매 계약서는 오늘 쓰고 지금 당장 돈이 1억이 없어. 근데 다음 주까지 준비가 되겠대. 그러면 계약금은 다음 주에 줄 수도 있는 거지. 다음 주에 줄 수도 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오늘 성립했지만 계약금 계약은 다음 주에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요물 계약이야. 요물 계약과 관련해서 앞에서 외웠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야. 낙성 계약인데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합의 플러스 합의는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계약이 성립할 때 물건의 인도가 필요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1억 주기로만 해가지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실제로 1억을 다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이거 봐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1억으로 하기로 했어. 매매 계약은 성립했지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근데 다음 주에 계약금 1억을 실제로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게 요물 계약이다. 됐죠? 네. 현상 광고나 대물 변제, 또 계약금 계약, 요게 요물 계약이다 그랬었죠. 첫날 공부한 것입니다. 현대 계약금, 현대 차 살려고 계약금 줬어. 이건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일부만 지급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원래 교부자,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매도인, 수령자는 자기가 받은 1억에 1억을 얹어서 100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근데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계약금을 1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보자면 여기서 계약금을 1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8천만 줬대. 이런 상황이에요. 8천만 줬는데 매도인이 바꿔보니까 이게 내가 좀 잘못 팔았네. 딴 데 조금 더 기다리면 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한 3억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매도인이 아직 중도금 주기 전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따블로 주고 해제를 하는 거야. 100을 상환하면서. 근데 요걸 기준으로 할까? 이걸 기준으로 할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다?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따블로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의 종류 그랬는데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증약금으로 기능을 한다. 증약금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막 다툼이 생겨. 다툼이 생기는데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최소한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거지.
증거가 되는 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계약금을 줬다는 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인 것이다. 그리고 해약금으로 기능을 해. 해약금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중도금 주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금 주기 전까지 매수인은 그 계약금 1억을 포기하면서 매도인은 100, 1억을 얹어서 2억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게 뭔지 모르겠을 때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줘. 참고로 추정은 뭘 것 같아요? 추정은 요거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추론해서 정한 거야. 추론해서 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뜻이 추정은 그렇겠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깨려면 반증을 통해서 깰 수가 있어. 반증으로 깰 수가 있다고. 이거 아니거든요. 증명을 하면 돼. 반증으로. 네. 그 다음에 위약금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위약금으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위약금은 뭐냐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기로 하는 돈 이런 뜻이죠. 계약을 위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또 추정을 해주죠.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그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된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특약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매매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가 만약에 매수인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 1억을 몰수하고 매도인이 위약할 시에는 100을 배상하기로 함 같은 특약을 딱 써놔. 그러면 그게 위약금이 되고 이게 위약금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그 위약금은 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래서 이런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둘 다 인정이 되는 거야. 해약금으로도 기능을 하면서 또 위약금으로도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약금의 효력을 했는데 이제 이게 해약금이 될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해제를 할 때 이게 교부자는 포기하면서 수령자, 매도인은 100을 상환해서 그러니까 받은 1억에다가 1억을 얹어서 주면서 계약을 해제해야 돼.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 해제하면서 야 계약 해제야 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2억을 주면서 해제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2억을 주려고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더니 매수인이 잠적을 해버려. 돈 안 받겠다고. 해제 안 당하려고 잠적을 해버려. 그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럴 일은 뭐 대부분 거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안 받아.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인 경우가 있어. 또 채권자가 확실히 누군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뭔가 갚긴 갚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계속 그 채무를 들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드네. 그러면 공탁소에 가서 변제 공탁을 해볼 수가 있어. 사실 이때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공탁까지 꼭 해야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다. 그런데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보통은 이제 당사자 일방이 보통 매수인이 돼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중도금 주는 것들을 말해.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는 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게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해제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중도금 주는데 꼭 돈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매수인이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매도인한테 양도해 주는 거야. 채권 양도. 그것도 결국은 중도금 지급한 것과 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계약해지 못해. 또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서 매도인이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했어. 이런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이행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제를 못해. 그런데 이행에 착수했다는 것은
이행 준비만 한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실행을 했어야 돼. 행동으로 나갔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라고 이행을 취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취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또는 토지거래가를 받은 것만 가지고는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뉴스에서 많이 봤죠. 부동산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동산 토지 매매를 하려고 하면, 집을 살려고 하면 토지 매매까지 같이 가니까 그 매매를 하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까지 받아야 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해제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요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거, 이런 것은 가능하다.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매도인이 이게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해. 막 해제할 것 같아. 결국은 사실 봐보세요. 매수인은 계약금 1억 포기했죠.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는 거니까 2억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1억에다 1억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억씩 손해보는 거야. 1억씩 손해보고 계약 해지하는 건데, 아니 이거 딴 데다 팔면 그 이상 벌 수 있겠는데 그럼 계약 해지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가 되기 전이라도 돈 주는 거, 중도금 주는 거 안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낌새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면 돼? 중도금을 빨리 줘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래도 되는 건가? 되죠. 되는 이유가 우리 법에서는 돈을 미리 주는 건 절대 안 말린다. 돈을 미리 주는 건 안 말린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 우리 월급 날짜가 주말에 걸렸어.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금요일 날 주죠. 근데 사실은 민법 원리에 따르면 월요일 날 주면 돼요. 근데 땡겨서 줘. 근데 그게 다 좋다고 난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행에 착수한 자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제할 수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주고 난 뒤에는 매도인이 해제 못하지. 근데 자신도 해제를 못한다는 것이다. 중도금 주고 나면 매수인도 해제 못해. 매도인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다 못하는 거야, 해제를. 그 말이다. 그리고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소급해서 무효가 됐죠. 똑같아. 그런데 그때 법정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여기서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준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거잖아요. 전부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준 게 없어. 그러니까 원상회복할 게 없는 거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이게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고. 법정해제에서만 나오는 거야. 약정해제권이나 또 해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는 이게 약정해제권 일종이란 말이에요. 손해배상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법정해제권 발생 및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합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봐보세요. 계약금을 줬는데 중도금 날짜가 됐는데 중도금을 안 주고 있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중도금 안 주는 건 또 채무불이행이야. 그러니까 법정 해제도 가능한 거지. 둘 다 할 수 있는 거야. 네, 이 말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 봐보실 게 있는데, 과실의 귀속.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바로 여기서 만약에 양계장에 있는 닭을 내가 10만 원에 샀어. 이미 매매 계약을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합의하면 그게 계약이 된 거라고.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전화로 합의를 했어. 계약이 된 거라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계약한 뒤에 만약에 그 닭이 달걀을 낳았어. 누구 거일까요? 그 달걀은 매수인한테 넘겨야 될까? 그 양계장, 매도인이 계속 가질 수 있을까?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근데 양계장에서 닭이 달걀을 낳았죠. 그건 양계장 거다. 매도인 거다. 그런데 만약에 입금을 해줘 버렸어. 입금을 하면 돈은 뭘 낳아요? 닭은 달걀을 낳지만 돈은 이자를 낳죠. 근데 입금을 해줬더니 이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달걀도 갖고 이자도 갖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균형이 안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자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달걀은 넘겨줘야지. 균형을 맞춰서. 아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봐보세요. 양계장, 매도인, 그리고 내가 샀어. 닭을 산 사람이야. X를 예를 들면 1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근데 그 닭이 달걀을 낳는데 달걀을 뭐라고 하느냐? 과실이라고 한다고. 그 과실이 누구 수중에서 생겼어? 매도인 수중에서 생겼어. 그 다음에 10만 원에서는 또 뭐가 생기느냐? 이자가 생긴다니까? 근데 아직 돈 주기 전에는 이게 매수인 수중에 있네. 균형이 맞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줬어. 돈을 줬어. 그럼 매도인한테 넘어갔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넘길 때 달걀도 같이 넘기는 게 균형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인 거라고. 이해됐죠? 그 말이다. 그래서 이 목적물의 인도 전 과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누가 갖는다? 매도인이 갖는다. 그런데 매매 대금을 완납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돼. 그러니까 닭을 보낼 때 입금된 뒤에 낳은 달걀은 같이 보내줘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권 인정될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하네. 그러면 대금의 전부나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매매 남아있는데 거기 조문 보시면 563조가 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이 대금 지급 동그라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2번, 이게 매매는 조문 밑에 쌍무유상 낙성분료식 계약, 쌍무유상 낙성분료식 밑줄을 긋습니다. 쌍무유상 낙성분료식 계약인데 그 매매 계약이 유상계약의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유상계약에 다른 유상계약에다가 뭐 규정할 것들이 있어. 그걸 일일이 또 쓰면 좋지만 그러면 볼륨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준용 규정을 넣어버려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 567조에 보면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베이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유상계약의 준용에다가 밑줄겠습니다. 유상계약의 준용. 그 준용에서 준용이 뭐라고요? 준에서 적용한다. 이런 뜻이라고. 자, 이렇게 해두시고 넘어가셔서 보시면 매매의 성립에서 매매의 성립 요건 나와 있는데 거기서 1번에 1번 두 번째 줄 합의 동그라미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합의만 있으면 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돼. 근데 그때 매매 목적물과 대금 밑줄 긋고 그게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거기다가 나중에라도 동그라미 특정할 수 동그라미 특정할 수만 있으면 돼. 혹시 이런 거 어떨까요? 우리 부동산 매매를 계속 뭐 10억에 했잖아요. 이렇게 X를 10억에 매매하는 합의를 했어. 그런데 요 10억을 지금 정하지 못하고 1년 후에 내년 연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대. 근데 내년 연말에는 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모르지. 근데 이제 매도인은
올라갈 거라고 말하고 매수인 값을 깎아야 되니까 내려갈 수도 있다고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할 때 그러면 내년 연말 그때 그 시가로 매매 대금을 정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이런 매매 계약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내년 연말에 시가라는 건 있는 거죠. 매매 계약 된 거야. 그래서 사후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된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꼭 X를 사야 되는 것도 아니야. 봐보세요. X, Y, G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아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201호, 301호, 201호, 301호, 401호 중에서 나중에 네가 등기 넘겨받을 때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재산권과 관련해서 재산권은 물권, 두 번째 줄 채권, 지식재산권들을 말한다.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매매 예약 564조는 아까 우리 조문 봤으니까 조문 본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약이 있다는 것은 이게 일방 예약으로 추정해 준다 그랬죠. 괄호 1번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가시면 예약 완결권 동그라미, 당사자 일방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게 되고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 동그라미,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리는 예약이 일방 예약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이때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 이때도 마지막 줄에 확정할 수 동그라미, 확정할 수 있으면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예약 완결권, 괄호 2번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동그라미, 형성권이며 또 재산권 동그라미, 양도 동그라미, 가등기 동그라미,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도 가능하고 부동산일 때 가등기해 둘 수도 있어 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이때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라면 이때 첫 번째 줄 의사표시 동그라미, 의사표시가 있으면 매매가 성립 동그라미. 그런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행불능 세모, 이행불능이 되면 행사 못해. 이행불능이 아니어야 돼. 불능인 경우에는 해봤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제척기간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약정한 때에는 약정 동그라미, 그 기간 내에. 근데 그 약정이 몇 년이어야 된다 이건 없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 30년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밑에 줄 약정 세모, 그때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밑줄 10년 동그라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인도 동그라미, 제척기간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여기 네 번째 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 동그라미,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가시면 다음 페이지 계약금, 계약금에 1번에 동그라미 2번 계약금 교부도 하나의 계약이며, 근데 얘는 요물계약 동그라미, 요물계약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 종된 계약 동그라미, 주종관계가 있어.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 근데 종은 항상 주인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주된 계약이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 동그라미, 계약금 계약도 무효 동그라미, 부당이득 동그라미,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판례 보시면 계약금 지급 약정만 하는 단계,
계약 해대권이 발생하지 않음. 약정만 세모, 약정만 해가지고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이게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보면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래서 잔금이나 전부 동그라미 지급 동그라미,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까지 밑줄 그으면 그때는 이제 상대방은 이행청구 동그라미,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계약금 약정 해제 동그라미,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계약 해제 세모,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매매계약과 동시에 세모,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의 종류에서 1번 증약금 동그라미, 2번 해약금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에 추정 동그라미,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해약금으로 추정해 준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 위약계약금 동그라미. 근데 그게 위약금이 되려면 뭐 줄여서 위약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A번에 네 번째 줄 특약 동그라미, 특약이 있어야 돼. 따로 특약을 했어야만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근데 그때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해약금의 효력 565조 해약금이라고 했는데 1항에 보시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이게 이제 계약금을 준 거예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여기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밑줄,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 동그라미, 배액 상환 동그라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1번에 A번 괄호 반괄호 A번에 보시면 교부자의 계약금 포기 밑줄, 수령자의 배액 상환 밑줄. 그러니까 교부자는 포기하면서 하면 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배액 상환이 페이지를 바꿔서 두 번째 줄 배액의 이행 제공 동그라미, 그 밑에 공탁 세모.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 매도인은 계약금 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줄 때 계좌를 받았잖아요. 계좌번호가 있어. 근데 매도인이 계약 해제할 때 그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해제를 하면 되는데, 그 계좌번호를 매도인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계좌번호를 갖고 있으면 계좌에다 입금시켜줘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해제하면 되지. 근데 계좌번호 나 계약 해제할 때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알려줘. 근데 이제 그 계약금, 그 배액을 들고 쫓아갔어. 받으시라고. 근데 안 받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쫓아가기만 했으면 된다. 이행 제공까지만 했으면 됐지. 공탁까지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공탁하면 그냥 바로 해제할 수 있어. 근데 공탁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이게 C번에 일부만 지급 밑줄. 그랬을 때 배액에 지급을 하면서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때 실제 교부받은 세모 약정계약금 동그라미,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8천만 원 곱하기 2가 아니라 약정계약금 1억 곱하기 2로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해야 돼. 근데 해제 시한과 관련해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인데, A번 중도금 동그라미, 보통 중도금 지급이 나와요. 그리고 잔대금 준비 동그라미,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 동그라미. 그런데 그 중도금 지급을 그때 따라서 밑에 대여금 채권 양도 동그라미, 채권 양도를 해줬어. 그런 식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B번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 밑줄 이 사람도 해대권 행사할 수 없다. 해대권 세모. 그리고 중도금 주는 거 C번 이행기 전에도 이행할 수 있다. 이행기 전 동그라미. 이행기 전에도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D번에 보시면 최고 세모, 소송 제기 세모. 최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고 넘어가서 두 번째 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 토지거래 허가 세모.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은 계약을 유효로 만든 것뿐인 거죠. 유동적 무효인 계약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음으로써 계약을 처음부터 유효로 만든 것뿐이고 이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이번에 배제특약 세모, 배제특약이 없어야 돼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해대 효과 A번 소급하여 무효 동그라미.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렇지만 원상회복 의무 세모 그 밑에 손해배상 세모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B번에 법정 해대권 동그라미. 법정 해대권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리고 4번에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566조 쌍방이 균분 동그라미. 쌍방이 균분하에 부담한다라고 하죠. 두 번째 줄 보시면 측량비용, 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밑줄 이런 것들이 그렇다. 그런데 등기비용은 이게 매수인 부담 밑줄. 매수인이 보통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효력에서 재산권 이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돼. 그런데 568조의 2항 보시면 동시에 이행 동그라미. 568조 2항에 보면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시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및 인도 의무와 동그라미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동그라미 동시행 관계 동그라미다는 거죠. 과실의 귀속과 관련해서 1번 특정물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인도 전 동그라미 과실 동그라미 매도인 동그라미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을 아직 닭을 인도해 주기 전에 달걀이 생겼을 때 그 달걀은 양계장에서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번의 마지막에 가면 매매대금 완납 동그라미 매수인 동그라미 닭값이 입금이 됐어. 그러면 입금된 뒤에 낳은 달걀은 그걸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돼 이 말인 거죠. 됐죠?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번에 매수인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문제가 있다. 동일 기한에 추정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대금 지급 장소와 관련해서 인도 장소 동그라미 인도 장소에서 인도하면 돼.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권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봐보세요. 부동산 매매를 10억에 했는데 거기에 저당권이 3억이 설정돼 있어. 10억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저당권 설정이 3억이 돼 있다니까 10억을 다 줘버리면 이건 어떻게 말소하지? 위험이 있죠.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588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니까 읽어보면 그냥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위험의 한도 동그라미 에서 대금 전부나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한다. 네, 됐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이 너무 쉬워. 4번 놓으시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틀렸죠?
쌍방이 균분하게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69번 갑과 을은 엑스토지에 관한 매매 예약에서 매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매수인이 갖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거기서는 기억번 갑과 을은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네. 네. 니은번은 틀렸는데 그게 1번이 정답인데 니은번 봐보시면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엑스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인도받았어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네. 그 다음에 을이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직권 조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번도 틀렸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담보 책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